힙하고 자료는 바로 독일 경제의 체온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2025년 11월 현재 독일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3%라고 나와 있네요. 유럽중앙은행 목표치가 2%니까 겉보기엔 아주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숫자 하나만 딱 보고 아, 독일 경제 이제 안정 찾았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큰 그림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그 2.3%라는 숫자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또 그 숫자를 움직이는 힘의 정체가 과거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룰러가 여러 개라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사실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와, 측정하는 자가 여러 개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미션은 명확하군요. 2.3%라는 결과값 너머에 있는 그 과정과 진짜 원인을 파헤쳐보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관점을 제대로 잡아보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통 경제학 교과서 한 1장에서 배우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사려고 해서,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 공식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더라고요. 주요 선진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범이 수요에서 공급 충격으로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요? 네, 과거에는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과열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경제 외부에서 날아온 예상치 못한 돌멩이, 예를 들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는 그런 것들이 물가를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정말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저희 아버지가 새 차를 주문했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황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 많았죠. 항구가 막혀서 해외 직구한 물건이 몇 달째 오지 않았던 경험도 있고요. 그게 다 전 세계 공급망이 삐걱거렸기 때문이고 결국 그게 다 우리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제야 이 퍼즐이 좀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경험들이 모여서 거시 경제 지표를 움직인 거죠. 자료에 나온 한 연구에서는 이걸 분석하기 위해 비용 인상 원자재, 영어로는 코스트 푸시 커러디티, 줄여서 CPC 팩터라는 재미있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네, CPC 팩터. 말 그대로 비용을 밀어올리는 핵심 원자재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시대에 따라 독일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박힌다니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시기에는 국제 유가가 독일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 요인이었다면 또 다른 시기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엔 굴이나 리튬 같은 특정 산업용 금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경제 구조가 바뀌고 글로벌 정세가 변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지점이 계속 이동하는 거죠. 다만 자료에서 일관되게 지적하는 건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특히 원유 가격 변동에 고질적으로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중심 경제라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독일의 물가를 이해하려면 자국민들이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저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이나 중국의 항만 상황, 남미의 광산 파업 소식까지 다 챙겨봐야 한다는 의미네요. 경제를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져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공급 충격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독일 경제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던 2022년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사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당시 물가 상승률이 11%를 넘어서 통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대체 그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공된 자료는 이 상황을 마치 연쇄 충돌 사고처럼 여러 단계의 충격이 겹치고 증폭된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2021년 5월까지의 상황입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멈추면서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던 유가가 경제 재개와 함께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죠. 이게 1차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유가가 회복된 건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충격이라고 부를 정도였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였습니다. 속도요? 네.
경제 전체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유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생산 비용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된 거죠. 사람들은 아직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비용 압박이 먼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정상화라는 이름도의 숨은 첫 번째 공급 충격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파가 오고 있었군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단계는 2022년 2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입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지죠.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터져나오면서 반도체 같은 핵심 중간재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값에 이어 가스비까지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모든 것을 폭발시킨 결정타였겠군요. 그렇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쳤습니다. 유가와 천연가스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았고 세계적인 국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식량 가격까지 전례 없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에게 가스 가격 급등은 치명타였죠. 와, 실제로 자료를 보면 2022년 10월 독일 인플레이션이 11.6%로 정점을 찍었을 때 전체 물가 상승분에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독일 경제 내부의 문제, 예를 들어 과도한 임금 인상이나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외부에서 터진 세 번의 큰 사고가 연달아 덮치면서 물가가 폭발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입된 인플레이션, 임포티드 인플레이션 그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한 보고서는 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는데요. 당시 에너지 가격이 워낙 크게 오르다 보니까 빵을 만드는 비용, 옷을 운송하는 비용, 미용실에서 머리를 말리는 전기요금까지 사실상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원가를 다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안 오르는 게 없었죠. 그래서 에너지와 식료품처럼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조차도 실제 경제의 기저헷갈린 물가 압력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마저 오염되었다는 거네요. 정책 당국자들이 상황을 오판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겠습니다. 외부 충격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인플레이션 11.6%라는 숫자 자체는 과연 믿을 만한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독일에서 이 숫자를 재는 자가 하나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어쩌면 오늘 논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단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독일에는 두 개의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두 개나요? 네, 하나는 독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고 다른 하나는 유럽 연합 기준으로 맞춘 조화 소비자 물가 지수 HICP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복잡한데요. 두 가지가 왜 필요한 거고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만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지수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특정 시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격차를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차이는 크게 세 가지, 즉 1. 어떤 품목을 포함하는지, 즉 포괄 범위 2. 각 품목의 중요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즉 가중치 3. 그리고 기타 자잘한 계산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가중치 방식부터 한번 풀어보죠. CPI는 좀 큼직하게 5년에 한 번씩 우리 소비 습관의 대대적인 변화를 조사해서 가중치를 확 바꾸는 방식이거든요. 5년에 한 번이요? 네. 반면에 HICP는 훨씬 더 민첩해요. 매년 최신 소비 트렌드를 보고 조금씩 가중치를 손보는 거죠. 비유하자면 CPI는 5년에 한 번 옷장 전체를 새로 정리하는 스타일이고 HICP는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꺼내 입고 넣는 스타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옷장 비유 아주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CPI는 안정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 HICP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더 빨리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은 포괄 범위의 차이, 특히 자가주거비, Owner Occupied Housing OOH 문제였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더라고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가주거비 때문에 두 지표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CPI에는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가주거비요?
네.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 경우 실제로 월세를 내지는 않지만 주거라는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를 추정해서 그 금액만큼을 물가에 반영합니다. 이걸 귀속임대료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지만 주거라는 서비스를 분명히 소비하고 있으니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물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계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CIP에는 현재 이 자가주거비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 HCIP에는 그게 없군요. 네. 유럽 국가들마다 자가 보유 비중이나 주택시장 특성이 너무 달라서 아직 통일된 기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유럽중앙은행 ECB는 이걸 어떻게든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CPI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선호합니다. 집을 새로 사거나 짓거나 대대적으로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을 물가에 반영하는 순자산 취득 방식이죠. 잠깐만요. 이건 관점이 완전히 다른데요. CPI의 자가주거비는 내가 이 집에 계속 사는 것의 가치, 일종의 편안함의 비용 같은 걸 측정하는 거라면 ECB가 HCIP에 넣으려는 건 이 집을 지금 당장 사는 데 드는 실제 비용, 즉 고통의 비용을 측정하려는 거군요. 편안함의 비용과 고통의 비용.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관점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주택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던 2021년에서 2022년 사이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자를 쓰느냐에 따라 키가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진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HICP의 순자산 취득 방식, 즉 그 고통의 비용을 반영했다면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공식 발표치보다 무려 0.7%포인트나 더 높게 나왔을 거라고 합니다. 0.7%포인트나요? 네. 반면에 기존 CPI에 포함된 귀속 임대료 방식, 즉 편안함의 비용은 오히려 전체 인플레이션을 0.8%포인트나 낮추는 효과를 냈다는 거죠. 와, 그럼 한쪽에서는 0.7%포인트를 더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0.8%포인트를 빼고 있었으니 두 방식 간의 격차가 무려 1.5%포인트나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도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2년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물가가 미쳤다,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올려야 한다고 느꼈을 테고 기존에 안정적으로 자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느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통계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체감하고 인식하는 경제 현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는 정책 결정에 있어 얼마나 심각한 딜레마를 낳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정말 숫자 2.3%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세계를 탐험한 기분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현대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의 주된 동력은 우리 내부의 수요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공급 충격으로 바뀌었고 독일이 겪었던 최악의 인플레이션 역시 그런 외부 충격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현상을 측정하는 방식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잣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는 금리 조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죠. 네.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의 대출과 소비, 즉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것처럼 만약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의 공급 충격이라면 과연 수요를 억누르는 이 전통적인 칼이 새로운 시대의 괴물을 잡는 데에도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무기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기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의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